네,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 우려와 걱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단순한 관광객을 넘어서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자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니 와서 돈 쓰고 가는데 환영은 못할 망정 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해온 우리 자유파의 시위와 행진을 깽판 친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과연 일부 자유파 시위대 때문에 반중 시위, 반중 정서가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지역 패권주의와 도저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반중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볼 때가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최근 5년간 해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밀 입국한 사람들 중에 96%가 중국인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해상을 통해서 밀 입국한다. 이거 우리가 박수치면서 환영해야 됩니까? 이게 범죄거든요. 범죄란 말이에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 자체가 범죄인 해상을 통한 밀 입국자의 96%가 중국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96%가 중국인인 해상 밀 입국자들의 밀 입국 목적은 뭐냐? 88%가 취업이에요. 불법 취업이죠. 밀 입국이 불법이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그 자체가 불법 취업이죠. 불법 밀 입국의 불법 취업, 불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까?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은 밀 입국 수법이 점차 고도화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김성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던 자료입니다. 2020년에서 2025년 9월까지 바다를 통해서 밀 입국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모두 54명이에요. 54명 중에 54명 중에 52명이 중국인이에요. 이 중에 46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밀 입국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3명은 중국인의 밀 입국을 돕기 위해서 밀 입국했대요. 그게 도둑이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꾼들이죠. 채무 해결 목적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빚을 안 갚고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는 그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빚 안 갚으려고 도망친 사람이? 또 한 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 방문이 목적이었대. 자,
해경은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미리국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어선과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어오는 방식이었대요. 어선에 어부가 아닌데 어부인 것처럼 가장하고 어디 어창 같은 데 밑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거. 영화에 가끔 보잖아요. 돈 얼마 집어주고. 또는 화물선에 승객으로 위장해서. 그게 과거의 수법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한대요. 최근에는 뭐냐? 아예 이것들이 고속보트를 구입을 한대요. 소형 고속보트를 구입해서 여기에 대여섯 명이 타고서 그냥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수상 오토바이도 나타났대요. 제트스키 같은 거. 중국하고 우리가 서해상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법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성교 의원은 점차 고도화하는 해상 미리국 수법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해상 미리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서 제가 소형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그게 바다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어제 그저께 일요일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에 그 태안 해경이 그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미리국을 하려던 중국인 8명을 체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트가 저기 서쪽에서 저 중국 쪽에서 오는데 밤에 오는 거 아닙니까? 밤 11시 38분쯤이니까. 그런데 이게 육군 레이더 기지에서 미확인 선박으로 포착이 됐어요. 이게 이제 간첩 침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육군 레이더 기지에서 이거 미확인 선박인데? 그래서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자 군경이 곧바로 경비함정 8척,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급파했습니다. 이게 간첩선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서 이 미리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어요. 추적 끝에 새벽 1시 43분에 가이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통해서 검거를 했는데, 검거를 하고 보니까 간첩들은 아니고 방첩 용의점은 없는데 중국 국적의 40대를 비롯한 8명의 중국인들이 미리국을 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오고 있다가 잡힌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합니까? 와서 돈 쓰고 가는데 왜 자꾸 반대하냐고? 참. 중국이 이러니까 우리가 반중 정서와 반중 심리가 확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의 반중 정서가 매우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2025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나 부정적이야 라는 답변이 71.5%. 71.5%. 여기에 가장 부정적이라고 답변 나온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79%예요. 북한 79%가 북한 나빠. 71%가 중국 나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2015년, 10년 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부정 답변을 한 사람이 16%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16%만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2020년에는 40%예요. 그리고 지금은 71%예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야단칠 거예요? 이재명이는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야단치고 있어요. 돈 풀어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돈 쓰고 가는데 왜 자꾸 싫다 그러냐. 국민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감히 국민한테 야단을 쳐. 10년 전에 중국에 대한 부정인식이 16%였다가 5년 전에 40으로 오르고 지금 71로 오른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특히 그중에서도 2030 세대의 반중 정서가 짙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 얘기만 나오면 쉐쉐 그리고 있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행태도 특히 2030 세대들의 반중 정서 확산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그 정말 택도 아닌 그 해프닝인데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졸지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이 해프닝이 추석 연휴 직전에 발생을 해서 추석 전날 석방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좋은 추석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채널A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산책 간다고 나가다가 갑자기 건장한 사나이들이 우리 차를 막고 서 있으니까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나 발생했나 했는데 그 강력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더군요. 그러면서 체포될 당시에 이제 수갑을 채우고 헝겊으로 둘렀잖아요. 사실 이 수갑은 신경도 못 썼어요. 이 체포 자체가 워낙 황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부당하게 체포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 이렇게 항의하느라고 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지도 별로 인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 받았습니까? 는 질문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받았는데 심야 조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해서 심야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정치하려고 자꾸 덩치를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것들이 키워주고서 왜?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7년 된 기관, 방통위가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 자르기 위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내 정치 알겠다고 뭘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헌법소원 할 건데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다면 다시 방통위의 간판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내 개인 정치 생각할 여력도 없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자기를 체포하면서 6차례나 출석 요청을 했는데 불응했다고 설명한 것은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 석방된 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난 9월 9일 아침 10시쯤 저와 영등포서 수사 2과장이 전화 통화를 해서 9월 27일 조사받겠다고 약속했다. 9월 9일 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9일과 12일 두 차례나 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약속해놓고서 보내는 출석 요구서는 도대체 뭐냐? 27일에 조사하겠다고 합의했으면 그 27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해 놓고 나서 바로 다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출석 요구고, 이래 놓고서 제가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인데, 제가 이 세 가지 어디에 해당되느냐. 단 하나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건의하고 검찰이 요청하고 법원이 집행하고 경찰이 체포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발언에 대해서도 이게 좌파 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모두 정치적 발언은 아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한 장본인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의 탄핵의 부당함을 지적했을 뿐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유튜브에 나가서 사실만을 얘기했다. 이 사실만을 얘기했다는 그 사실에 해당되는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게 정말 팩트지. 또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다. 이게 팩트 아니에요. 네, 이준석 위원장의 믿음대로 방통위 간판이 다시 올라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냉부 후폭풍이 좀 심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 냉부에 이번에 하도 떠들어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됐지만 뭐 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남의 집 냉장고 속이 뭐가 궁금하다고. 그 냉장고를 부탁해? 그 프로그램 제목이 그거 아니야. 아니 지 집 냉장고를 왜 누구한테 부탁을 해? 하여튼 이런 그 택도 아닌 이 먹방 수준의 이 아류 먹방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예능이랍시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TVN에서 이른바 정치 예능 프로그램을 한 5년 이상 진행해온 진행자로서 늘 평소에 아주 맞득치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방송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뭘 한다 그러면 전부 트로트고 전부 먹방이고, 어떻게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이 평소의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냉인지 뭔지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김혜경이가 뭐 냉부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논란을 만들어냈는데, 이것과 관련한 네이버 댓글을 좀 보니까 뭐 물론 개딸들이 일제히 들어가 갖고서 뭐 이재명 찬양하고 뭐 김혜경 찬양하고 뭐 정신들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이나 법카로 채운 냉장고인가? 그렇지. 이 이재명이 김혜경이 냉장고는 법카로 채운 냉장고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재명 부부가 저기에 나온다고 그래 한국 음식이 외국인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해? 이재명이가 보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안 봤지만 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끝까지 무슨 시래기를 어떻게든 외국에 광고하겠다고 뭐 난리였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댓글이 나오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재명 김혜경이가 저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그래 한국 음식이 외국인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이재명 피자로? 저게 그래 국가 재난 상황을 내팽개칠 정도로 중요한 일이야? 도대체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개딸들아. 네, 또 다른 댓글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양산 개장수 부부가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자빠졌을까요? 개장수 부부가 누구야? 아 우한 폐렴으로 우리 국민 중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팬데믹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때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한 제작진을 불러서 청와대로 불렀죠. 그때 목살에 대파, 고명원전, 짜파구리 처묵하면서 박장대소하던 그 양산 개장수네였잖아요. 아 양산 개장수구나.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제로 온 국가가 올스톱된 상태에서 냉부에 출연해 박장대소하고 한식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꼴값들을 떨고 계시네요. 네, 이런 댓글입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아 소시오패스 전형이다. 사람이 죽어도 신경 안 쓰는 저 모습. 나라가 망하든 기업이 망하든 국민이 죽든 말든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내 관심사는 내가 주인공일 때 희열을 느끼고 내 앞에 모두가 굽신거릴 때 삶의 보람을 느끼면 돼. 해놓고 결론. 아 저런 소시오패스 빨리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님? 소름이 돋는다. 이런 사람 처음 봄. 자 이런 댓글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김혜경이 찬양하는 댓글들이 더 많을 겁니다. 개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얼마나 해댔겠어요. 그런 중에도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댓글들이 있을 정도로 냉부에 대한 후폭풍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진우는 이재명의 모든 행적을 정확하게 밝히라 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주진우가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관저의 냉장고는 언제 떼어갔냐? 이게 뭐 냉부에 지 냉장고를 부탁해야 되니까 지 냉장고를 저기 어디 스튜디오로 떼간 모양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걸 그냥 저 전자제품 가게에서 파는 새 냉장고 갖다 놓고서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쓰던 냉장고 떼가야지. 그러니까 주진우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관저 냉장고는 언제 떼갔는지 밝혀라. 시간을 밝혀라. 시간을. 그리고 냉부 대본은 언제 읽었냐. 여러분들 제가 예능 좀 해봐서 알잖아요. 예능의 대본은 보통 시사 프로그램의 대본보다 한 5배 정도 두껍습니다. 온갖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표정까지 거의 드라마 대본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에. 아니 뭐 이재명인들 김혜경인들 뭐 방송 뭐 이렇게 짜들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한테 하나하나 다 말로 하기가 좀 그럴 때는 글로 써서 대본을 갖다 줍니다. 대본이 두꺼워요. 그러니 그 대본 한번 쓱 훑어볼 수도 없어요. 저 같은 이 직업적인 방송인도 이런 식의 두꺼운 예능 대본은 한 2번, 3번 찬찬하게 보면서 디테일을 다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혜경이 최소한 5번 이상은 이 대본을 봐야 이게 비로소 아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 그 대본 언제 읽었냐. 밝혀. 시간을 밝혀라. 예. 몇 번 읽었냐도 밝혀야지. 그러면서 이 국정자원 화제 이후에 이재명의 일정과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이 이재명의 일정이
이게 잘 안 맞는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주진우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불타던 27일에 도대체 이재명이는 뭘 하고 있었는지 설명 한마디가 없다. 냉부에서 관저 냉장고 언제 떼갔는지, 관저 촬영은 하나도 없었는지, 냉부 대본은 언제 읽었고 26일 밤을 미국에서 갔다 와서 꼬박 샜다면 도대체 잠은 언제 잔 건지, 과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할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장했던 것처럼 국민 앞에 초 단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그 20곡에 하듯이 해가지고 국민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27일 일정 그리고 28일 촬영 세부 일정 공개해라. 또 증거 나와야 그때 또 자백할 거냐.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이 이 냉부 녹화를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에 한 것이 결국은 드러났어요. 근데 이때 이 냉부를 촬영하던 그 시간이 국정자원은 화재로 인한 시스템의 마비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었다. 바로 그때 이것들이 예능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 공백 참사다.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지금 공세를 피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얼버무리고 지금도 얼버무리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이 김남준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27일에는 마치 이렇게 설명하니까 27일에 이재명이 뭘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2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대. 그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정을 왜 이렇게 끼워놓고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27일은 이재명이 얘기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28일 이재명이가 오전 10시 50분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자, 비상대책회의는 중대본 회의가 아닙니다. 지그들끼리 하는 회의야. 그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요 세 실장하고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이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어요. 중대본 회의가 아니에요. 10시 50분에 비공식 회의를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8일 오후에 냉부 녹화를 마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28일 오후에 녹화를 마치고라고 돼 있잖아요. 녹화를 시작한 시간은 얘기를 안 해. 당연히 녹화를 마치고 나서 오후 30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했으니까 그 전에 마쳤겠지. 그러면 자, 이 예능 녹화, 이게 예능 천재들도 1시간짜리 러닝타임 한 40몇 분짜리 예능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하루 걸려요. 예능 천재들이 모인 이를테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유재석이가 진행하는 뭐죠? 요즘은 놀면 무한합니까? 그 전에 무한도전. 또 강호동이가 하는 거 1박 2일. 그거 진짜 1박 2일 찍어요. 거기가 다 예능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능인들이 다 시나리오 짜가지고 각본 짜가지고 하는데도 보통 12시간 촬영, 24시간 촬영이에요. 이걸 가지고 3박 4일 동안 편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재명이가 28일 5시 30분에 비대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면 그때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5시쯤에는 끝났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소급해서 최소한 5시간은 촬영을 했을 거예요.
예능 천재도 대여섯 시간은 촬영을 해야 돼. 그러면 28일 오후 한 12시 전후에서 촬영에 들어갔을 건데, 그럼 보세요. 이 김남준이가 설명하는 대로라면 이재명이는 28일 오전 10시 50분, 그러니까 11시 다 돼서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비공개 비상대책회의 3실장 모아놓고 위기관리센터장 모아놓고 보고 좀 듣고서 알았어, 나 지금 냉부에 녹화해야 돼 하고 녹화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 5시간 가까이 녹화를 하고, 이건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제가 추정하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허겁지겁 중대본 회의를 한 겁니다. 26일 날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밤에 보고받고 27일 날은 일정이 없어. 이재명이 일정인 줄 알았더니 총리 일정이야, 김민석이 일정이야. 27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 그리고 그 다음날 28일 날 11시쯤에 10시 50분에 비대위 회의를,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그리고 냉부에 촬영을 녹화를 했다는데 한 최소 5시간 이상 걸리는 촬영을 하고, 그리고 5시 반에 중대본 회의를 해요. 이자들이 밝힌 시간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에 회의를 했으니까 최소한 30분은 했을 거라고 보면 11시 반 정도부터는 이동을 해서 냉부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5시쯤에는 끝내서 중대본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5시간 전후가 냉부 촬영 시간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초 단위로 밝히라고, 이것들아. 대충 하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대본 회의를 27일에는 김빈석이 시켜서 하고 28일에는 냉부 예능 촬영 끝난 다음으로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자원 화재 대책을 위한 중대본 회의보다 김혜경이랑 둘이서 예능 촬영한 냉부 녹화가 더 중요한 일정이었던 거죠. 아니, 일정이 나타나잖아. 정치인은 일정으로 말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중요한 일정이 냉부 일정이지 중대본 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훈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9월 28일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복구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시각에 현장도 국민 곁도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 웃고 떠든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압박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재명은 예능 무대에서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담함을 넘어 국민 모두 그 자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태도다.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야당의 입을 막으려 했던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에 떠밀려 촬영 일자를 밝혔지만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K푸드 홍보라는 황당한 소리에 더해서 회의도 했고 녹화도 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화재 후 중대본 회의가 개최되기 전 골든타임에 예능 녹화를 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냉장고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뭘 해 먹고 사는지가 아니다. 국가 위기 속에 이재명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예능 촬영으로 허비한 것은 명백한 국정 공백이다. 은폐와 거짓 해명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민의힘의 최수진 대변인도 당시는 전대미문의 국가 전산망 피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한창이었고 사고의 구체적 원인과 피해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이 TV 예능에 출연해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과 법적 조치를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뒤늦게서야 방송 녹화 사실을 인정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겁박부터 해놓고 보는 무책임한 조폭식 운영과 다름없다. 예, 장동혁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이재명 부부의 냉장고 속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서야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는지, 극단적 선택을 한 담당 공무원의 발인을 피해 고작 하루 늦게 방송을 강행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재명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밝히라며 형사 고발까지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대형 화재 때는 떡볶이 먹방을 찍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발인 날에는 산타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기 위해 문매를 맞으면서까지 추석 밥상에 냉털하는 한가한 그림이나 올리려고 하는지, 유엔 총회에 가서 실컷 외교를 망치고 돌아와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성남시장 시절 한번 재미 봤던 예능 촬영이었는지 궁금하다. 내일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다. 김현지를 부탁해. 예, 장동혁 대표의 논평이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 냉부 출연 관련해서 이재명과 대통령실을 압박했던 주진우가 대통령실의 대변인 강유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는 강유정과 박수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는데, 이 고소장에서 주진우는 강유정, 박수현 피고소인들은 예능 촬영 시점을 국민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자원 화재 후 냉부를 촬영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법적 조치 협박까지 하며 촬영 날짜를 감추려 했고, 추가 증거를 공개하고 나서야 이틀 만에 자백했다. 이는 단순히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넘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한 고발 협박을 통해 야당 의원을 입틀막 하려는 것이므로 강력히 대처한다. 그러면서 이동 및 메이크업을 감안하면 낮 12시쯤 촬영이 시작됐을 것이다. 당시는 화재 진화 18시간째로 조기 수습 골든타임이었고 복구율은 5% 미만이었다. 재난 이틀째인데 대통령 현장 방문 0건, 중대본 회의 주제 0건, 공개 회의 0건, 직접 브리핑 0건, 행안부 장관 대면 보고 0건인 상태에서 예능 촬영을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냉부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아닌 이재명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작은 우주님이 일본에서 슈퍼챗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내가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했다는 반증이다. 저것들이 얼마나 아팠으면 나를 고발하겠냐.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여당에 의해서 고발되는 것, 이런 게 바로 독재 정치고 이런 것이 바로 공포 정치다. 자,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부터 무슨 일로 고발을 당했는가? 예, 냉부해 때문입니다. 사고는 저것들이 쳐놓고 그리고 어려워지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 이 상황에서 공격은 무슨 공격을 해. 얼른 냉장고를 파묻어야지. 자, 주진우가 이렇게 페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피자를 만들며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분 단위로 낄낄댔다. K푸드 해외 홍보는 구실일 뿐 냉부해는 철저히 국내 홍보용이었다. 냉부해는 중국 텐센트에 포맨만 수출했을 뿐 해외용 채널이 따로 없다. 진정 K푸드를 위해서라면 UN 145개 정상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서 K푸드를 홍보하든지 대미 협상을 통해 농산물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K푸드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도 먹통이다. 국정자원 화제 때문에 오늘도 먹통이다. 서버 복구부터 먼저 해라.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비난하면서 머리 손 보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이 고발을 했어요. 이재명이가. 주진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본인과 부부 풀 메이크업이죠. 이게 방송에 출연하는 거니까 이거 진짜 풀 메이크업을 합니다. 저도 특히 예능은 요즘은 워낙 고화질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모공 하나하나가 다 드러날 정도로 화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예능을 찍을 때는 이 풀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풀매 하는 데만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비교적 이런 걸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인데도 저 같은 경우에도 30분 이상 걸려요. 빨간 의자나 오마이갓 이 두 정치 예능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풀 메이크업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대충 빨리빨리 하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 빨간 의자나 오마이갓 경우에 그 더블 MC, 그러니까 여성 MC와 함께 했잖아요. 그 여성 MC는 다 연예인들 아닙니까? 이 연예인들은 머리를 스튜디오 녹화장에 나오기 전에 머리를 다 손을 만지고 오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여기 오면 저보다도 한 2배 가까이 풀매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머리 시간 빼놓고. 그러니까 2-3시간 걸린다고 봐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 주진우가 방송을 잘 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하는 건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재명 본인과 부부 김혜경도 했으니까 풀매는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 시간 스튜디오에서 가서 해야 되거든요. 딴 데서 해갖고 가봤자 거기 가서 또 손을 봐야 돼요. 이게 방송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신부화장 시내에서 자기 다니는 무슨 미용실 같은 데서 신부화장 하듯이 대충 이렇게 받아서 가도 거기 가서 또 해야 돼요. 조명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회의 시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본인과 부부 풀매는 도대체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냉부회와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이가 김혜경이가 저 종북주사파 저자들이 또 JTBC가 정말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도 떠드는 자가 또 있어요. 예. 아첨의 목숨 건 자죠. 예. 김민석입니다. 대통령의 1인 다역은 필연적이다. 이러고 막 이재명을 쉴드 치고 나섰어요. 이재명의 이번 방송 출연은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민석이가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추석에 아내와 저녁을 먹은 뒤 대통령님 대통령님 내외께서 출연하신 냉장고를 부탁해. 뭐 무슨 저 영상을 봤다. 여기 있네요. 냉부회를 시청했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창의적이었다. 누룽지와 시래기가 결합해서 맛있는 피자로 변신하는 것은 신기했다. 뭐 하여튼 이게 이재명, 김혜경 칭찬은 하나도 없네. 셰프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 다역은 필연적이다. 한미 무역 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위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랬어요. 자, 김민석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냉부회에 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무치가 출연하든 말든 뭐 K푸드 뭐 홍보를 위해서 나갔니 어쩌겠니 그거 관심 없다니까. 뭐가 관심이 있냐, 뭐가 국민을 분노케 했냐. 국정자원이라고 하는 이 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마비가 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진두지휘해서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자가 그거 다 제쳐두고 예능 찍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김민석이 네 눈에는 누룽지와 시래기가 결합하는 게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은 누룽지도 따로 못 먹고 시래기도 따로 못 먹는다고. 그런 국민들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 속에서도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대통령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니라 중대본 상황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는 현장이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김민석이는 딱 요 최보윤이 상대하면 딱 좋을 수준이네. 최보윤이 좀 화내려나?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냉부회가 방송됐어요. 유튜브 채널에 시청자들의 비판 댓글이 엄청 올라왔는데 이 비판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또 새로 제기가 됐습니다. 우선 댓글에는 야, 이거 국가전선망 화재 직후에 찍은 예능 맞냐? 이 와중에 예능 촬영이라니? 라는 비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런데 한 시청자가 화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2200개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다. 나는 지운 적 없는데 댓글이 자꾸 삭제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댓글 삭제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시민들의 댓글도 있습니다. 예능 찍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 상황에
공무원 순직 사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예능 찍고 웃고 떠들 때는 아니지 않냐. 이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세인가. 우리 집 불타고 있는데 가장이 놀러 가면 너 같으면 이해하겠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냉부의 출연에 강력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장동혁 대표도 비판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페북에, 지난 5일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 10월 4일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기 위해 문매를 맞으면서까지 추석 밥상에 냉털하는 한가한 그림이나 올리려고 하는지, 유엔 총회에 가서 실컷 외교 망치고 돌아와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성남 시절 한번 재미 봤던 예능 촬영이었는지 궁금하다. 방송을 보는 내내 국민들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이 페북 글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다가 장동혁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이 김현정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27일 오후 총리와 관계부처의 대응으로 화재는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페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사안과 관련 없는 김현지 실장을 언급한 것은 저열한 정치공세다.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명예훼손죄가 중범죄임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무엇을 했나?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극우 세력과 장애 집회를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이라고 수석 대변인은 장동혁, 주진우 냉부에 출연하는 건 어떠냐라고 또 놀렸어요. 박수현의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주진우 국회의원님, 이쯤 되면 추석 민심 밥상에 숟가락 얹어보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 같으니 국민께 사과드리시고 두 분이 함께 냉부에 출연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박수현의 얘기입니다. 저는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냉부회 대통령 출연편을 시청했는데 장동혁 대표님과 주진우 국회의원님의 생각은 여전히 대통령의 히히덕거리는 예능 프로 출연에 머물러 계시느냐, 이렇게 글을 썼어요. 표현 잘했네. 이재명이의 시시덕거리는 예능 프로 출연, 딱 맞는 표현이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고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놀려대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당이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다.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1야당 대표 장동혁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
당 대표가 된 지 41일 조금 넘었는데 아마 이번에 제대로 민주당을 공격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고소고발 잘하기 때문에 뭐 고발했다 그래도 내 두렵지 않다. 사실 이미 이재명은 충분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 않냐. 이런 공포정치 이제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추석 연휴 앞두고 이진숙 위원장 체포하려다가 법원이 제지하지 않았냐. 사법부 협박이 계속되는데도 체포적부심 인용하는 것은 체포와 수사가 위법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다. 재난 앞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묻는 말이 명예훼손이라면 뭐 이제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이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예, 제가 어제 방송 마치고 냉부 촬영 후폭풍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려드렸는데 이 메시지에 인천 푸른 소나무님은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더 큰 국가위기 초래만 하지 않도록 국민이 심판해야 할 듯. 강호환님은 관세, 국방, 경제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예능 프로 출연은 아니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조님. 김민석이가 대통령은 1인 다역이 필연적이다라고 씨부리면서 이재명이를 두둔했는데 그 다역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해외 가면 동네북, 국내에서는 폭군역, 집안에서는 페루나역, 당내에서는 독재자,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개다리 역을 맡고 있으니 다역 맡기는 맞네. 하나같이 딱 어울리는 역이고 그 역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예,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정론 1침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이 정말 심각합니다. 위로는 장군들, 또 중간에 허리에 해당되는 사관, 부사관들, 그러니까 장교들, 그리고 아래로는 장병들. 크게 이렇게 세 층으로 우리 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군은 장군대로, 사관은 사관대로, 장병은 장병대로 완전히 나사가 풀려버린 그런 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언론사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특집 기사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각각 다른 기사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확인한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국경제는 장군이 책상 위에 한미훈련 기밀 문서를 두고 퇴근을 했다가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4월에 육해 공군 해병대 사령부를 대상으로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 비밀 문서와 암호 장비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람으로 육군본부에서 6명, 해군본부에서 3명, 공군본부에서 5명, 해병대 사령부에서 3명, 모두 17명이 적발돼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고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2년간 진급을 못해요. 그리고 2년이 늦어지면 그 이후에는 계급 연장 때문에, 계급 정년 때문에 옷을 벗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제재를 받은 건데, 이 17명 중에 육군 소장이 한 명 있습니다.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인데, 이 사람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즈 연습 사후 검토 회의 자료를 자기 책상 위에 그냥 놔두고 퇴근을 했다가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 회의 자료는 2급 비밀입니다. 2급 비밀. 2급 비밀은 철제 캐비넷 등의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내화성 용기를 사용해서 보관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어요.
불이 나도 이 서류가 타지 않도록 내화성 용기에다가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한 철제 캐비넷 같은 곳에 보관하라라고 딱 매뉴얼상 돼 있어요. 2급 비밀은. 이걸 안 지킨 거죠. 자기 책상 위에 그냥 놔둔 거지. 또 다른 준장 원스타 장성은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 보관 계획 자료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했다가 적발됐는데 이거는 3급 비밀이에요. 3급 비밀도 2급 비밀과 똑같이 철제 캐비넷 등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를 사용해 보관하게 돼 있는데 어긴 거예요. 그러면 2급, 3급이 그렇게 엄중하게 보안을 지켜야 되면 1급은 오죽하겠냐. 1급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1급은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중 금고형 용기. 이렇게 국방 보안 업무 훈령이 쫙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이거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 적발이 됐으니 이 장군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 장군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장교 있잖아요. 사관. 사관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ROTC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육사를 졸업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넓은 길이잖아요. 그 이제 다 육군 장교 그리고 나중에는 장군 되기 위해서 육사에 진학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사 생도가 말이죠. 모집 정원이 올해 모집 정원이 33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임관한 장교로 임관한 소위로 계급장을 달고 군에 입대한 사람은 223명이야. 그러면 이게 100명 넘게 장교를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지? 봤더니 모집 정원이 330명이라서 330명한테 육사 시험 어렵습니다. 시험 자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중에 26명은 아예 등록을 안 했어요. 아마 다른 대학을 갔겠죠.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81명은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다가 퇴교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퇴교를 하네요. 퇴교했는데 뭐 건강상의 문제나 부적응 때문에 그만두거나 쫓겨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65명이 진로 변경을 이유로 자퇴한 거예요. 진로 변경. 그러면 이 학생이잖아요. 20살, 21살이 육사를 중도에 중퇴하고 퇴교하고 어디로 갔냐? 대학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결국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원의 길 또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육사를 퇴교하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을 편입해 들어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관학교 문화도 답답하고 그게 뭐 4년간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 청춘들의 그 막 활력과 이런 거를 끼를 마음껏 발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의 MZ세대한테는 안 맞나 봐요. 그리고 그걸 어렵게 극복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장기 복무를 해도 돈도 명예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내 소중한 인생 군인의 길로 내가 갈 이유가 없다. 아예 처음부터 방향 틀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으로 편입했다는 겁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사를 졸업해도 민간보다 처우 근무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애초에 인간 포기하고 일반 대학 입학하는 길을 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게 우리 군의 허리에 해당되는 이 장교 예비 장교들이죠. 사관 생도들의 지금 마인드와 행태입니다. 자, 장군이 그렇고 장교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번에 신병, 사병들 보겠습니다.
신병들 교육하는 데가 신교대죠. 대표적으로 논산훈련소지만 논산 아니라 각 지역에 신병 교육대가 있잖아요. 걸음바꿔가 혹시 아십니까? 걸음바꿔가. 예. 이게 줄 서서 딱딱 걷다가 구호가 걸음바꿔 가 그러면은 가던 발을 한번 딱 팔짝 뛰어가지고서 걸음을 바꿔서 가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사실 안 해본 사람은 참 이게 낯설어요. 그 이제 처음에 이거 할 때는 한두 번씩은 틀리지만 서너 번만 하면은 걸음바꿔가까지 고문관이 있진 않죠. 그런데 요즘 신병들은 신병교육대를 나와서 자대 배치를 받아도 이게 걸음바꿔가도 제대로 못 익히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훈련받는 거야? 이 신병교육대건 자대건 간에 생활관이라고 요새 부릅니다. 내무반. 생활관에는 그냥 폰만 붙들고 있는 장병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전화폰. 신병교육대의 마지막 코스가 야간 행군인데 한 20km 됩니다. 완전군장하고 완전군장이라고 하는 거 완전군장 맞죠? 완전군장하고 총 메고 철모 쓰고 가는 거니까 이 군장 무게만 한 20kg 정도 되죠. 이걸 하고 20km를 만정군장하면 한 30kg쯤 되나? 꽤 무거워요. 총 무게도 있고 뭐 철모도 쓰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로 밤에 20km 정도를 걸어서 완주를 하면 이제 훈련이 종료가 되는데 대부분 이걸 완전군장으로 못하고 다들 막 힘들어 하니까 또 막 너무 낙오가 많으니까 밤 산책 정도로 한답니다. 야간 산책. 한 20, 30분 걷다가 한 3, 40분 쉬고 그런 식으로 걷는데요. 화생방 훈련 참 마치고 나면은 참 이게 아련한 추억처럼 떠오르는 건데 화생방 훈련. 요즘 아토피가 그렇게 많다네요. 천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이거 하면 죽습니다 이래 갖고서 안 하는 신병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긴 뭐 요즘은 저도 뭐 평생 한번 수류탄 실탄 투척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신병교육대에서요. 언제 수류탄을 직접 뽑아서 핀 빼고 던져 봅니까? 신병교육대에서 안 던져보면요 평생 못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그 신병들이 좀 유약한 신병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 수류탄 투척이 아니라 전부 모의 수류탄 투척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는 얘기까지 있어요. 제가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는 모의 수류탄, 그러니까 고무로 되어 있는 수류탄을 한 서너 번을 던집니다. 먼저 던지고 난 다음에 진짜 죽을 똥살똥하면서 진짜 수류탄 핀 빼 해갖고서 던지거든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매뉴얼에 맞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근데 이것도 어쨌든 사고 나면은 큰 사고잖아요. 인사사고가 나니까 아예 그냥 고무 수류탄으로 다 대체해. 뭐 이런 주장 어떤 사람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대로 오면 이게 신병 훈련을 마치고 온 건지 그냥 장정으로 있는데 옷만 바꿔 입고 머리만 깎고 보낸 건지. 이 신교대에서는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이게 안전사고는 어쩔 수 없는데요. 날 때마다 훈련의 강도가 약해진대요. 왜? 부대장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경위가 어떻든. 그러니 이 부대장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사건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야. 그러면 사건 사고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강도를 낮춰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관료화되고 점점 더 무기력한 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부대장들의 핸드폰 번호를 장정
그 훈련병들의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든 그게 안 돼요. 그 엄마들이 맨날 전화한대. 우리 아들 잘 있어요부터 해가지고 아유 걔가 어제 전화했는데 좀 밥맛이 없다 그러던데 좀 대장님 좀 챙겨주세요. 그거를 이 단호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민원이 되니까. 아니 내가 내 아들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부대장이 막 이러더라. 그러면 그 부대장 쫓겨납니다. 예, 미군의 이 룰이 있습니다. 현지에 완전히 적응될 때까지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실전 투입 안 한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미군은 12주 동안 훈련을 하고 실전 투입을 했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실전 투입하면 안 돼요. 그게 로마군 때부터의 그 철칙 아닙니까?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근데 지금 우리 군의 신병 교육이 이런 정도 수준이면 이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만큼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이 신병, 잔병들을 받아놓고 이 군부대에서 병력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뻑하면 엄마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제 배가 아프대던데 이래 싸면 뭐 무슨 수로 강군을 만듭니까? 그러니 위로는 장군, 그 중간에 장교, 아래로는 병장. 우리 군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이 정부가 진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완전히 리셋 해야 됩니다. 예, 리셋 해야 됩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어느덧 우리 한국인이 현금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로 쭉 찍혀가지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방학 때 어떻게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외국 생활을 하고 경험하고 아주 진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경북 예천 출신의 한 대학생이 7월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캄보디아에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국했다가 조선족 말투를 쓰는 범죄 집단한테 납치를 됐어요. 납치 당하고 그 범죄 단체에서 그 가족들한테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래서 가족들이 즉시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그렇잖아요. 캄보디아에서 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캄보디아 대사관 찾아야지 어디 찾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은 몸값 요구하는 대로 보내주면 안 돼요 라고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대사관은 아이고 그거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다가 신고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줬대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가족들이 A씨가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협박범이 전화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협박범의 연락도 나흘째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어요. 결국 이 A씨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죽음으로 발견되니까 이제 부검을 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문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이 죽이려고 납치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돈 뜯어내려고 납치했으니까 이 납치범들이, 범죄자들이 이 사람을 계속 고문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고문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시신은 뭐 이런저런 현지 사정 때문에 아직도 송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들이 다시 환기가 됐어요.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캄보디아 사례니까 캄보디아를 보면
2020년에서 2023년 2년 동안 한국인 납치 신고가 10건에서 20건이었는데 2024년 작년에는 그게 10배가 늘었어요. 220건. 갑자기.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절반 정도 지났는데 330건.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로. 캄보디아 가시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8월까지 330건의 납치 신고가 있었어요. 이게 신고 건수니까 더 많겠죠, 실제로는. 정부의 조치는 그러니까 위험한 데 가지 마세요.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발령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태국 등에서도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납치해 피싱 범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요즘 이 범죄 도시인지 뭔지 그 마동석이 주연하는 그 영화에 다루어지는 소재가 딱 이런 거죠. 영화가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나온 국격 추락의 민낯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이 올린 페북 글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동남아시아에 많이들 가시니까 동남아에 가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에서 나경원 의원의 페북 글을 제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북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 조직의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원장을 정치 공작으로 찍어내려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지우고 정치 보복에 몰두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되고 감금되고 실종당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 도시라는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납치당한 한국인들의 인권 유린 상태는 너무 심각하고 또 현지 경찰의 이 부당한 대우 또한 심각하다. 현지 경찰의 부패로 인해서 풀려난 한국인이 다른 범죄 조직에 되팔리는 일까지 있다. 5월 16일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15명은 국내 송환이 약속됐으나 불과 2주 만에 다른 범죄 조직에 넘겨졌다. 한 피해자는 경찰이 돈을 받고 우리를 판 것과 다름없었다고 증언했다. 구금된 피해자들은 하루 두 끼 묽은 국물하고 밥 반 공기에 의존해서 생존했고 초코파이 하나 사 먹으려면 4달러 내야 되는 곳에서 돈줄 취급을 받았다. 베개 사용료는 280달러. 280달러면 얼마야? 35만 원? 베개 사용료 35만 원? 휴대전화 사용료 800달러.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더 되나? 100만 원. 귀국 항공권 명목으로 2배 이상 바가지를 씌웠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중국계 범죄 조직원이 한국인에게 마약 흡입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수법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은 사실상 손 놓은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영사를 기다렸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이다. 사법체계 파괴에 몰두하니 사실상 법무부, 경찰 등 수사기관들도 손 놓고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은 지난 2일 세계 한인의 날에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극심한 언행불일치다. 네. 모든 여행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동남아시아의 범죄자들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남아시아에 갈 경우에 특히 그 대학생 사례처럼 아마도 혼자서 갔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별히 범죄단체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재명 개딸 정권을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는 집단입니다. 우리의 안전 각자 챙겨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맡고 있었다면 이번 경주 에이펙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질서 재편의 큰 분기점이 되는 회의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뭐 세상 일이 다 뜻대로만 되지는 않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경주 에이펙 회의가 어느새 이재명이 동네잔치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에이펙 회의 경주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이랑은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다자회담 틀 안에서 할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좀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도 평리위안을 데리고 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사실은 한 20일 후에 경주에서 트럼프를 만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예의 그 중국식 딴청 외교를 시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히토류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상무부가 지난 9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히토류 관련 해외 수출 통제 조치 시행 결정을 발표한 겁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산 히토류를 혼합해서 영구 자석 등을 제조할 경우에 히토류 함유율이 0.1% 이상만 되면 모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히토류 채굴, 재련, 영구 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모두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히토류 가지고서 다시 한번 세계를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 같으니까 일종의 선방을 친다고 시진핑이가 먼저 히토류 가지고서 협박을 해서 트럼프가 뭐 들어줄까? 히토류 갖고 장난치지 마라. 대신에 내가 뭐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선방을 쳤다고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서한을 보내서 히토류 관련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허허, 이거 봐라. 중국이 이번 적대적 명령 관련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재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 시진핑하고 통화는 했나요? 나 시진핑하고 통화할 일 없다. 통화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시진핑을 만날 예정으로 있었는데 뭐 만나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에이펙 회의에 온 김에 시진핑이를 잠깐이라도 만나서 무슨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할 생각이었는데 뭐 시진핑까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뭐 있냐? 시진핑 볼 이유 없다. 그리고 히토류 이런 거 가지고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아서 협박하는 거 나 절대 용납 못한다. 이렇게 더 세게 받아쳐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냐? 11월 1일부터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에이펙 회의가 진행 중인 때입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현 관세의 100%를 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시진핑이가
무슨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뭐 좀 하다가 완전히 데려주고 말로 받는 이런 꼴이 돼버렸는데 완전히 지금 죽사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 진짜 전쟁 하겠어요? 중국이 미국하고 외교전쟁, 무역전쟁 할 수 있나요?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갑니다. 100% 추가 관세에 더해서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통제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한번 해보자 이것사. 네. 그 이제 시진핑이 이제 굴복할 일만 남았죠. 아, 히토류 갖고 장난 안 치겠어요. 이러지 않으면 뭐 트럼프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아펙에는 안 가나요? 아, 내 시진핑하고 회담은 안 하더라도 아펙에 가기로 했으니까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잠깐 점 찍는 정도의 방문으로 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판에 이재명이가 뭐 관세 협상 어쩌고 저쩌고 쫄래쫄래 들고 가면 아마 시진핑이 당한 이상으로 크게 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트럼프를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건 김정은이건 이재명이건 말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재명 이 종북주사파 중주사파 이 개딸 이자들 말이에요. 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윤호중이가 경찰에다가 혐오 집회 시위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때 혐오 집회는 혐중이라고 지그들이 부르는 반중 집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이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혐오 집회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또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 명의로 이런 입장문을 지난 며칠 전에 냈어요. 한국 측이 제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종북주사파들이 혐중이다 하면서 반중 시위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반중이든 혐중이든 중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느낌과 판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이렇게 됩니까? 반중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혐오스러운 태도가 문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수도권의 한 고깃집 운영하는 A씨가 제보했다고 합니다. 6일 밤 9시 30분쯤 이게 다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인데 중국인 손님 7명이 식당으로 들어왔대요. 고깃집이니까 이제 술도 팔고 하니까 좀 저녁 늦게까지 했나 봐요. 근데 이 7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중에 2명의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식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진짜 화가 났대요. 화가 나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노 스모킹 하고 제지했는데 여자들이 못 들은 척 계속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이거 7명이나 되니까.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실랭이가 이제 될 뻔한 상황에서 일행 중에 한 명이 담배를 꺼라 이렇게 지그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자 담배 피던 2사람이 담배 불을 바닥에 털고 끄는 척 했대요. 근데 담배 불을 끌려면은 뭘 문대거나 그 재터리가 없으니까 발로 밟아서라도 일단 꺼야 되잖아요.
발로 밟아 끄는 게 아니고 어떻게 껐나 봤더니 바닥에 침을 많이 뱉어놨다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바닥에다 던지고 거기다가 침을 태태 뱉어가지고서 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자들 손님이라고 이걸 영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또 일행 중에 여성도 있었는데 여성들도 테이블 밑으로 담배를 숨긴 채 흡연을 계속 했대요. 그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재를 털기도 하고. 이게 뭐 저는 최근에는 중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이게 저 요주인물로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제가 중국을 아예 지금 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은 제가 중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겪은 중국은 한 20년 전 중국입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때 20년 전에 가서 겪은 중국은 이런 일이 뭐 상해건 북경이건 대도시 어디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야만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와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중국에서는 아주 뭐 예의 바르게 식당에서 담배도 안 피고 침도 안 뱉고 어디 가서 관광지, 유명 관광지에서 애들 용변도 안 보이는데 유난히 한국에 왔으면 그 짓을 하고 간다.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중국인들은. 또 영업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12시쯤 됐겠죠. 그래서 이제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해도 이 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 복도까지 막 소변이 흘러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변기가 파손돼 있고, 그 직원들이 걸레를 막 서너 번 빨아 짜고 닦고 짜고 닦고. 자, 이런 게 중국 관광객들 일부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지만 중국 관광객들, 중국인들이 보여주는 아주 혐오스러운 태도, 행태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당하게 분노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는 거, 이게 혐중입니까? 혐중 시위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랬지? 야, 윤호중, 너네 집에 중국인들이 가서 변기 깨놓고 바닥에 침 태태 뱉어놓고 네 안방에서 담배 피고 그래도 너 계속 쉐쉐 그릴 거야? 용머리 해안의 용변부인 얘기는 제가 어제 전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세하게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법무부가 집계했는데 지난달 9월 달에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이 52만, 8월 달에는 60만이었어요.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진우가 민주당의 백승하라는 자 국회의원을 맞고발 예고하면서 이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중국인 여행사가 단 3명의 중국인만 모집해 들어와도 비자 없이 15일간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게 지금 만들어놨다. 불법 체류, 범죄, 마약 전과자, 전력자가 관광객을 가장해서 들어왔다가 사라져도 이걸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다. 중국인의 흉폭한 범죄가 늘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의 일부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한다. 간첩 활동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이 간첩 활동을 강하게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까지 막으면서 비자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는 2% 중국인이 관광객 무리를 이탈해야 비로소 등록 취소에 제재를 받는데 2%?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작년 한 해에 대한민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모두 460만 명이니까 그중에 2%인
9만 2천 명이 불법 체류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 손 놓고 봐주자는 얘기 아니냐. 현재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확인된 것만 해도 6만 5천 명이다. 미리국, 밀항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불법 체류는 흉악범죄, 성범죄, 마약 탈세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됐다고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 그만해라. 윤석열 정부 때는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는 크루즈를 타는 중국 부유층에 환승해서 입국할 때만 3일 동안 무비자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은 중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하다. 정식으로 비자 받고 들어왔다가 이탈되는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 하자 그런 거다. 지금 너네들의 무비자 관광객 입국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게. 왜 그런데 이 잘못된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자들의 절반이 중국인이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인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외국인 범죄가 모두 23만 건인데 23만 건 중에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가 11만 건, 거의 절반에 가깝다. 11만 건.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베트남 2만 건, 태국 18,000건, 우즈베키스탄 12,000건,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최소 5배 이상 범죄가 많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따라서 중국 국적자 범죄도 엄청 많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가 중국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쇼핑을 못하게 하겠다. 중국인들의 3대 쇼핑을 못하게 하겠다. 첫째, 의료 쇼핑. 둘째, 선거 쇼핑. 셋째, 부동산 쇼핑. 예, 김문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중국인에게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게는 엄하게 하느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선거권도 부여받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 쇼핑도 하고 선거 쇼핑도 하고 부동산 쇼핑도 하느냐. 의료 쇼핑 2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 내고 7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가 있다. 혈세 먹튀도 멈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들이 가로채 가고 있지 않냐. 선거 쇼핑.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표가 있으니까 중국어로 하지 않냐.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 얻고 3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민주주의 근본은 국민 투표권이다. 어떻게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에 와서 주권 행사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냐.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서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챙겨가지고 가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런데도 반중 시위를 혐오 시위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왜 정작 진짜 반미 집회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냐.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어설프게 우리 국민들의 반중 시위를 어설프게 혐오 낙인 찍으면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그거 꼭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심각해져가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은 폭풍전야라고 하는데요. 넉 달 새 4억이 올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 한강벨트, 마용성이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서 서울 전역이 부동산 폭풍 전야이다. 이건 채널A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패닉 바잉 얘기가 나옵니다. 패닉 바잉은 뭐냐면 막 공황 상태에서 무조건 사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집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집값이 막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 사고 보자. 이 차 놓치면은, 이 막차 놓치면 다 나는 평생 집 못 가진다. 이런 패닉 상태에서 사들이는 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끌 대출 같은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갖고서 일단 아파트 한 채 사놓은 거죠. 더 늦기 전에 집을 사거나 갈아타야 하니까 불안한 심리가 조성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서울이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까지 들썩이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집값을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이것들이 무능한 것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다시 규제를 쪼이겠대요. 그리고 세금을 때리겠대요. 이 좌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규제 쪼이고 세금 때리는 거. 노무현 때부터 종부세 때리듯이. 그래서 추가 규제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규제 나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사자고 더 패닉 바잉은 열풍이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DSR 40%로 낮췄잖아요. 이걸 35%로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까지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자들이 할 줄 아는 건 뭐냐? 강화세, 보유세 강화 카드도 꺼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두드리고 규제 강화해서 대출 막고, 그러면 현금 부자들만 대박 나는 거죠. 현금 부자들만.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부동산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좌파들이,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 책임을 뭔가 전가를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뭐라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그다음에 서울시 부동산이니까 오세훈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유세 강화와 같은 이 세금 더 때리는 거, 이거 정부 여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DSR 규제를 40에서 35로 낮춘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오세훈이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또 이것들이 권력 탈취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벌써 2번씩이나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만큼 부동산이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이 심상치 않은 부동산 동향이 지방선거를 앞둔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권력에게는 심각한 이 간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도 정책위원장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이 여전히 규제 일본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던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이미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서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다. 이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정권 때문에. 이 부동산 이슈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저 종북주사파들이 알기 때문에 미리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오세훈이 때문이다라고 지금 역공을 먼저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